장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TV 특강 지식인 아나운서 김주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최첨단 무기 2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무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무기는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요. 전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탱크가 맞죠? 예, 맞습니다. 영어식 명칭은 전차가 아니고 사실 탱크가 맞죠. 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전차가 처음 등장한 게 무려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라고 하는데요. 진성도 데이, 전차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이게 1차 세계대전 시기 때 영국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걸로 좀 알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었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이용우 기자님, 전차가 그 시대에 실물로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1482년에 이동식 육상 전투 차량이라는 거를 구상을 했어요. 근데 이거 그야말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리신 예. 건데 안에 4명이 탑승을 해서 2개의 크랭크 축으로 구동을 하도록 설계도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전차가 등장한 거는 1차 대전 때예요. 1916년에 이제 쏨 전투라는 데서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독일군 모르게 비밀 무기를 개발해서 전장까지 운반을 하는데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물 집어넣는 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장 명칭을 쓴 거예요. 어머. 거기서 이제 탱크라는 이름이 이제 유래가 됐던 거고요. 1차 대전이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정말 굉장히 참혹한 참호전, 진지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철조망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탱크입니다. 야, 네, 그럼 그리고- 만약에 박스라고 했다면 박스가 될 뻔했네요. 실제로 생긴 게 완전히 박스 형태였어요. 처음에는 네네. 아주 투박한 박스 형태로 그 마크1 전차가 이제 최초의 전차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초반에 실제 위력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중요한 게 상대편인 독일군은 엄청 공포해지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생긴 게 나타나는데 총 쏴도 그냥 끄덕없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독일이 자극받아서 독일도 새로운 전차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예. 본격적인 이제 전차전은 1917년 이후에 전차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제 전차끼리 싸우는 전차전은 이제 훨씬 뒤에 사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장갑차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박용태 중사, 전차와 장갑차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전차를 적의 기관 총탄으로부터 보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장갑으로 두른 차량이 장갑차입니다. 약간 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차의 임무는 강력한 적의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서 적의 중심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의 사격으로부터 내부 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강력한 방호력이 필요하죠. 장갑차는 임무가 약간 달라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도 다릅니다. 장갑차는 보병을 안전하게 전장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이며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장갑을 두르는데 그 장갑은 사실 전차보다는 좀 빈약하지만 적의 중화기 정도, 그러니까 뭐 12.7mm 기관총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강력한 주포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의 장갑차와 맞부딪힐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적의 장갑차를 제압할 수 있는 한정적인 주포를 지닌 물건이 현대의 장갑차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는 정말 그 명확하게 의미를 잘 구별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최강의 전차가 궁금해지는데요. 진성도 대위님이 생각하는 최강의 전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육군 소속이다 보니까 네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예. K2 흑표 전차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박용태 중사가 생각하는 최강의 전차는 무엇일까요?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2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과연 진성도 대위와 박용태 중사가 말한 전차가 세계 최강 전차 5위 안에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용우 기자님, 먼저 5위의 전차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5개를 선정하기로 했으니까 예. 1위부터 하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5위부터. 올라가야죠. 예, 그렇죠. 예. 5위부터 하면 러시아의 T-14 아르마트 전차. 오, 예.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인 포탑을 장착한 전차예요. 거기에 이제 A사 레이더도 전차에 장착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능동 방어 장치도 이제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됐고, 그래서 2015년 그 러시아 열병식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서방 전문가들 예상했던
그 스펙이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사실은 5위가 아니고 1위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위에 내려왔느냐면 원래 그 당시 처음 나올 때는 이게 2020년까지 몇천 대가 생산될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도 단 뭐 많아 60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도 아직까지 투입됐다는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원래 예상됐던 스펙에 비해서 상당한 한계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생산량이 적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 우수한 전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5위를 정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4위를 네네. 정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계의 우수한 전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4위에서는 저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와 영국의 챌린저 2를 놔두고 경합을 했는데 둘 다 4위에 놓고 싶지만 하나를 뽑으라면 그냥 챌린저 2 전차를 뽑겠습니다. 챌린저 2 전차는 3.5세대 전차입니다. 총 전투 중량이 75톤이에요. 주포는 로얄 오더넌스 L30A1 120mm L55 강선포나 아니면 라인메탈사의 RH120 이 활강포를 선택에 따라서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70톤이 넘지만 도로에서는 59km 그리고 야지에서는 40km의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 기동성이 우수한 전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 원형이 되는 챌린저 전차는 약간 구식이 아닌가 싶지만 계속 개량하고 있다는 점 거기서 저는 이 4위에 점수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3위는 어떤 전차일까요? 3위부터 1위까지는 그야말로 이 각축전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정한 제 마음대로 정한 세계 최강 전차 3위는 바로 미국의 M1A2 SEP 전차입니다. 야, 이름부터가 뭔가 복잡하면서 어려우면서 고성능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진성도 대위는요, M1A2 SEP 전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에이브람스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전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전차 이름에 유명한 자국의 장군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승전으로 이끈 전차 중에 하나인 M4 셔먼 전차. 셔먼도 셔먼 장군 이름을 따서 이 명명이 됐죠. 마찬가지로 M1 전차 역시 에브라함즈 장군의 이름을 따서 M1 에브라함즈 전차가 된 겁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신형 파워팩이라는 게 이제 엔진과 변속기를 합친 이런 이제 추진 장치죠. 하고 그다음에 연령당 조준 장비라든지 우리가 또 네트워크 구정 강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자 장비를 향상시킨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에이브럼스라는 그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그야말로 군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별을 다 합하면 무려 13개였다고 합니다. 대장만 3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과연 세계 최강 전차 2위는 무엇인가요? 예, 2위는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네, 정말요. 우리 K 방산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녹화 시점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예. 예, 우리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무려 980대가 수출된다는 공식 발표가 야. 있었습니다. 우리 전차가 해외에 수출된 것도 처음이고요. 또 유럽에 진출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1000대 가까운 그래서 정말 아주 반가운 이 박수 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뜻밖의 우리 네. 특방 TV 특강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요. 희소식이네요. 네. 근데 이 K2 흑표 전차 성능도 궁금하거든요. 예, K2 전차는 KX2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진 전차인데요. KX2가 뭐냐? 왜 2가 붙었을까 궁금하시죠? 네네. 바로 그게 한국 독자 기술 개발 2호 전차. 그래서 1호 전차는 K1이겠죠. 그리고 2호 전차는 K2 흑표가 된 겁니다. 예. 흑표 전차는 챌린저 2 전차와 같이 3.5세대급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고요. 중량은 56톤, 그리고 주포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장착을 했습니다. 승무원은 3명이 탑승을 하고요. 형제에서는 약 70km, 야지에서는 50km로 기동성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서 생존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기존의 전차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적의 공격 헬기와 교전이 가능한 그런 탄을 적재를 했기 때문에 적의 헬기와 교전이 가능합니다. 또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라는 것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 장치로 통해서 이 주행 중에 접지하는 노면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이 바뀌는 궤도의 장력을 컴퓨터와 유압기계 제어 장치를 통해서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K2 흑표 전차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이 전차의 미래상 모습이 좀 어떨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멈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그래서 이제 그런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텔스 기술인데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스텔스잖아요. 그러니까 전차도 쇠붙이니까 그 레이더에 이제 잡히는 그런 게 있는데 잘 안 잡히도록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열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스텔스 기술도 앞으로 그 뭘 이제 씌우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서도 이제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계 최강 전차 1위에 대해서 남겨두고 있거든요. 대망의 전차 1위는 어떤 전차인가요? 사실은 예. 속마음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흑표하고 경쟁이 붙어 있는 아, 바로 독일이 레오파르드 2기 때문에 내키진 않지만 또 인정할 건 네네네. 인정해야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어떤 전차인가요? 1970년도 말에 전력된 전차입니다. 물론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원형이 그 정도 시점에서 이 전력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량을 거쳐서 현재 독일군의 주력인 레오파르트 2 A7까지 계속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 중량은 총 67.5톤, 승무원은 4명, 그리고 120mm 라인 메탈사의 55 국경장 활강포를 이 주포로 가지고 있고요. 아주 우수한 사통 장치와 C4I 체계를 장비하고 있어서 공격력도 우수하고 아군 전차는 물론 아군 지휘 통제실과의 이 교신도 아주 우월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전차고요. 최고 속도는 평지에서 68km, 그리고 야지에서는 47km 정도 있고요. 현재 차세대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우리 흑표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가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얼마냐 이거 모두가 중요하죠. 궁금해한 사항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돈이 또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의 돈이 중요하죠. 경제니까요. 근데 이 무기 체계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몇 대를 샀냐, 누가 샀냐에 따라서 또 옵션을 어떻게 붙였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동되긴 합니다. 하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대당 가격은 약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450억. 예, 비싸죠. 전차 한 대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흑표는 K2 흑표는 수출형으로 옵션을 달아도 약 15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정말 무려 3배에 달하는, 근데도 이제 1위를 하고 전 세계 국가에서도 찾는 만큼의 온갖 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말 비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KF-21 전투기가 33분간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오늘 2차 시험 비행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비행 시험에서는 1차 때와 달리 랜딩 기어를 접은 채 39분간 비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에 성큼 다가갔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KF-21 보라매 전투기라서 새 이름을 붙인 걸까요? 공군에서 보라매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것을 붙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주국방을 위해서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다. 그리고 KF-21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 도약을 위한 중추 전력이다.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아, 그런 또 이름의 네. 사연이 있었군요. 자, KF-21 보라매는 개발 과정이 매우 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2002년 5월 한국형 전투기 확보 계획 이 사업 추진 결정이 공군에서 내려집니다. 예. 그리고 2016년부터 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22년 이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자,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는 보통 스텔스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KF-21은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해서 이제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분류가 하는데요. 그리고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고 무장도 무려 한 7.7톤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이제 KF-21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결국 가격이 문제 또한 문제인데 예. 가격도 지금 그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F-35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 전투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의 J-20 전투기, 세계 최고 전투기를 목표로 중국에서 정말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전투기라고 들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고요. 5세대급 전투기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일컬어지는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이 중국의 대항마입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이 기존의 러시아 스타일의 스텔스기의 개념을 도입한 게 아니라 약간 미국식 설계 개념을 많이 따왔어요. 약간 다른 특징은 F-22와는 달리 앞쪽에 있는 기날개 카나드 이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엔 델타 이기 있으면서 이 두 개가 조합된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예. 2017년 정도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약 현재 20여 대 정도가 배치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F-22급의 이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성능이 검증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무장은 TR-15 같은 중국산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J-20에 또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전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전투기는 어떤 전투기일까요? 전투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 그보다 조금 무겁고 센 거 폭격기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이야, 우리 박종사께서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폭격기 중에서도 그 미국의 대표적인 죽음의 백조로 알려진 B-1B 랜서입니다. 랜서. 자, 박용태 중사, 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엄청난 폭장량과 그리고 정밀 타격 그리고 딱 보면 백조의 모습이 네네. 보이는 게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와. 네, 사실은 제가 부연 설명하려고 많이 준비했거든요. 제 거 싹 다 뺏어가 버리셨어요. 어떡해요. 예. 덧붙일 게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초음속 핵 전략 폭격기 랜서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3개가 있습니다. B-52, B-1, 그다음에 스텔스 폭격기로 유명한 B-2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전략 폭격기 삼총사라고 그러는데 이 B-1이 제일 크진 않은데 네네. 최대 속도가 마하 1.25 그래서 초음속이고 57톤의 각종 폭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중에는 사거리가 한 1,600에서 2,500km 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사거리 1,000km 제즈미알,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그다음에 제이담 같은 정밀주도 폭탄 등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랜서가요, 특히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북의 이 도발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다가 맞는다 얘야 뭐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무력 시위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직접 가서 때리지 않고 존재만으로도 상대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무기 체계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랜서 그리고 미국의 7함대의 항모 전단입니다. 그래서 랜서나 아니면 항모 전단이 전진 배치가 된다, 한반도에 온다. 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나한테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투기나 아니면은 뭐 폭격기와는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네네. 혹시 세계 각국에서 드론 무기 체계를 좀 계속 양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공격형 드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격형 드론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무인 공격기, 예. 또 무인 전투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무인 공격기는 미국의 프레데터하고 이제 리퍼 무인 공격기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이 실전에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사용이 되면서 상당히 가공할 무기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DJI나 이런 일반 이제 민간이 쓰는 조그만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로 가서 폭파해서 이제 파괴하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협적인 게 그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위협적인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유 시설이 폭파가 돼가지고 네네. 국제적으로 기름값 올리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후티 반군이 자폭형 드론 10여 대를 써가지고 너무 공격해서 무섭네요. 예. 그때 든 돈은 열대값을 다 합해서 1억 원도 안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한 근데 피해를 국제 그 일으킨 파장은 거죠.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드론이 위협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무인 공격기 외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무인 전투기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가 있어요. 그 S-70 아우트니크라는 이게 사실은 드론의 범죄에 들어가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인 전투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야, 그러면 러시아의 S-70 아우트니크는 어떤 네. 드론인가요? 공격 기능을 갖춘 러시아의 이 최초의 중형 공격 드론이고요. 날개 길이가 약 19m 되고 그리고 이륙 중량이 20톤. 그리고 최대 항속 거리가 6,000km에 달합니다. 러시아 수호이사에서 제작된 S-70 아우트니크는 자율 비행은 물론이고요. 같은 수호이사의 SU-57 최신 기종과 함께라면은 유무인기 페어링으로 해서 편대 비행, 편대 작전까지 가능하고요. 정밀 유도 무기를 포함한 최대 2,000kg의 무장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나 무인 헬기 외에 이제 비행을 하는 무기 체계 중에 이제 미래에서 좀 더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는 이 유무인 무기 체계가 거의 같이 작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점점 사람이 하기 힘든 혹은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임무는 무인 체계로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무기 체계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지상 장비, 해상 장비, 공중 장비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되 사람이 하는 많은 임무가 이제 무인 체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공중전에서도 무인화가 될 무기 체제가 있을지 박용태 중사 알고 있나요? 공중전이라고 하면 아마 무인 기동 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인 헬기 자체가 사실은 없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운영이 돼 왔고요. 심지어 이 한국에도 무인 기동 헬기를 팔려는, 그러니까 기존의 헬기를 개조를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와서 해외 업체들이 시범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유인 헬기와 무인 헬기의 페어링 그리고 드론과 유인기의 페어링 역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양산할 무인 체계가 있을까요? 혹시 로봇 중에 생체 모방형 로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체 모방형이라는 건 그야말로 다양한 생물들을 모방한 로봇이에요. 뭐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방한 이제 로봇인데 주로 이제 정찰 감시용 또는 필요할 때는 자폭용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그 최근에 이제 서울대에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생체 모방 로봇 연구 특화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소금쟁이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자기 그 키에 몇 배 되는 높이를 실제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몇 년 전에 선보여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군에서 정찰용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군대에서는 이제 무인 그리고 뭐 AI와 함께 이제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의 지휘 체계가 혹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미래에 AI를 이용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호하고 적을 파괴시키며 적의 AI 체계를 혼동시키는 그런 전술을 제일 많이 구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휘 방법 역시 그 기본적인 그런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또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군 또한 또 스마트 강군이라는 또 목표가 있어서 그거에 발맞춰서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의 모습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특히 AI죠. 인공지능 쪽이고 육군에서도 우리 이제 아미 타이거 4.0 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해공군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군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과거보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장병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AI가 또 역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방TV 특강 지식인 세계 최첨단 무기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무기는 제 삶과 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무기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 수 있었던 그런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요 세계 최첨단 무기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강한 힘이 있어야지 또 우리의 안보가 또 튼튼할 수 있는 건데 또 이 강한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또 두 명의 또 프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에 있으면서도 이제 처음 듣는 그런 사실들에 이제 좀 너무 신기했고 이런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공군 대표로 이 자리에서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